자, 오늘은 그 K-예능 크리에이티브한 창작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영석 PD가 강의를 해주는데 우리 나영석 PD는 뭐 여러분 뭐 설명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KBS에 있을 때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별명이 많죠. 너무 청순한 이미지, 일을 너무 순진하게 잘할 것 같은 이미지 등등. 그래서 1박 2일을 잘 하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TVN을 가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배, 그 다음에 삼시세끼, 그 다음에 윤식당, 신서유기, 최근에 스테인 하우스까지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고맙고요. 특별히 요즘 화제가 됐던 작년에 우리 나영석 PD가 회사에 공헌한 기여가 큰 걸로 연봉을 37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있을 때 부사장 하면서도 그 못 받았거든요. 부럽습니다. 오늘 학생들 많이 오셨으니까 귀한 시간 되십니다. 자, 힘찬 박수로. 앞자리 여기다 앉고 앞자리 뒷자리 앉으세요. 저기도 앉고 저기까지. 통로에 좀 앉으세요. 이쪽으로 와세요. 거기 이쪽으로 와요. 이쪽에 와요. 통로에 앉으세요. 자, 설치 말고 여기 일로 올래? 안녕하세요. 나영석 PD입니다. 네, 소개해주신 전진국 교수님하고는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같이 모시고 일을 했었고요. KBS에서. 그리고 그 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직을 해서 높은 연봉과 꿈을 쫓아 이제 지금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고요. 제가 뭐 교수님처럼 학술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만 오늘 같은 자리를 교수님께서 이곳에 초대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의미에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대학원생분들도 계시고 또 학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이론 수업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구나.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방송을 만들든 뭘 만들든 뭐 방송이든 공연이든 그게 뭐든 간에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 때는 사실은 왕도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만드는 방법에는 정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 있는 거고요.
어느 방식이 옳다고 저는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저의 제작 방식이나 저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한테 가장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고수해온 방식일 뿐이지 그게 모두에게 맞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시거나 이쪽 일을 하시게 되신다면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아마 본인이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그래도 저 사람이 이 나라에서 성공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저런 부분에서 뭐 이런 걸 따와야지. 이런 정도의 참고를 하는 자리가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의 주제나 커리큘럼은 없고요.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관한 제작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제가 KBS에 있을 때는 1박 2일이라는 프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TVN으로 넘어와서는 제일 처음으로 했던 작품이 꽃보다 할배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꽃보다 할배가 잘 되니까 이제 잘 되면 회사는 이제 빨리 다음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막 지령이 막 떨어지죠. 어디나 똑같아요. 제가 KBS에도 있어봤고 CJ에도 있어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잘 되면 빨리 더 만들려고 하고요. 잘 안 되면 빨리 그만하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때 꽃보다 할배가 잘 돼서 바로 이어서 이제 꽃보다 누나라는 걸 한 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꽃보다 청춘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꽃보다 시리즈가 어느 정도 한순간 돌았을 때쯤 삼시세끼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서 그때 이서진 씨랑 옥태견 씨를 데리고 삼시세끼 1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삼시세끼가 또 잘 되니까 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해서 어촌편을 런칭했죠. 그래서 그때 차승원 씨, 유해진 씨를 멤버로 해서 삼시세끼 어촌편이라는 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삼시세끼 어촌편까지 잘 됐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배들과 콜라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삼시세끼 어촌편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주도적으로 작업했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배들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신혼일기, 윤식당, 알쓸신작, 뭐였죠? 숲속의 작은 집 이런 것도 했었고요. 잘 안 됐지만 그리고 신서유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 제작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어째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디벨롭하게 됐는지 그리고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애초에 기획했던 의도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부분은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쭉 들려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물어볼 때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교수님 강의 봤죠? 또 다른 자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 대중에게 이렇게 보여졌으면 하는 모습으로 저도 말을 하죠.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는 사실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글쎄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구석에까지 서서 찾아오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신 건 아마도 진짜 얘기가 듣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기자분들한테는 아마도 얘기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어디에 올리거나 야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친구들과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공공의 영역에는 말씀하지 마세요. 피곤해서요.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보다 할배의 제작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걸 1번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걸로 강의는 끝납니다. 한 20분 정도 걸려요. 20분 정도 꽃보다 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의 뒷얘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한다 치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마 한 3개에서 4개 정도 프로그램의 제작기를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들려드리려고 선택한 프로그램은 꽃보다 할배예요.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유일하게 그 프로그램만이 외국에 팔린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 이 강의의 취지가 어떤 한류, 또 K컬처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를 저는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으로 잡아보았어요. 참고로 꽃보다 할배는 처음으로 만든 거는 약 6년 전 제가 TVN으로 이직하고 나서 그 해에 만든 프로니까 오래된 프로예요. 그리고 첫 방송이 나가고 약 1년 후에 사고 싶다, 포맷을 사고 싶다라는 오퍼가 들어왔고요. 결과적으로 꽃보다 할배는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됐어요. 혹시 본 사람은 없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 가면 있으려나? 그 미국에서의 제목은 Better Late Than Never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인데 거기서도 똑같이 4분의 미국 할아버지들이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짐꾼 역할로 젊은 미국 코미디언 한 명이 같이 오고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고 주간 방송사는 MBC였고 시즌 1을 만들어서 방송을 미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즌 2를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되게 많은 프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간 프로는 이 프로 하나예요. 어째서일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추측만 하는 거죠. 그들이 왜 하필이면 이 프로에 관심을 가졌는지. 도대체 어째서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꽃보다 할배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했는지 그 제작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잠시만 옷 좀 벗고요. 위에 학생 불 꺼진 것 좀 확인해 주실래요? 등으로 눌러 꺼진 거 밝아지니까 창피하네. 괜찮죠, 여러분? 꽃보다 할배를 처음 만들 때 원래 제가 여기서 1박 2일 만들다 갔잖아요. CJ로 TVN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여행 프로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나 이직을 하면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아주 내가 그냥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때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새로운 직장에 왔기 때문에 존재감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잘릴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분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한직으로 발령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공을 들여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근데 꽃보다 할배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비슷한 프로예요. 그리고 그 뒤로 만든 프로도 싹 다 비슷해요. 잘 보면. 다 제가 만든 프로는 대부분 여행이나 음식 또는 그 두 가지를 섞은 것의 변주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작업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런 걸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1박 2일간은 뭔가 다른 프로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욕심이 있었죠. 전기도 했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여행 예능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걸 되게 뽐내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두 달 고민도 해보고 회의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나라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고 디벨로핑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세운 그 저만의 제가 내린 결정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건 어쨌든 여행 프로니까. 그럼 여기서 누군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면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학창 시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네 꿈을 펼쳐, 네 하고 싶은 걸 해. 그래서 인생 잘 풀리는 사람 봤어요?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프로, 네가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나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중문화라는 건 내가 아니라 대중이 좋아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소재를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 무조건 대중이 좋아하는 거에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21세기 트렌드 뭐 2019년 편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럼 거기 있는 소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올해 프로그램 만들면 히트하나요?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실제로 대중이 관심 있는 소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별 관심이 없는 소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궁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후배들한테 이 프로그램 어떤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나요? 저 새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만드나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라는 사람, 네가 가진 취향, 네가 좋아하는 것에 관한 집합을 그려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동그라미 안에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쓰겠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 좋아하는 여자 타입은 뭐 이러이러한 사람, 뭐 좋아하는 친구 타입은 이러이러한 사람, 좋아하는 영화는 이런 장르,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장르, 뭐 나는 뭐 우리 집안 재산은 이 정도, 뭐 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의 취향,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경제적 기반, 뭐 여러 가지 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사회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좋아할 거라 예상되는 소재가 있어요. 그걸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럼 그 두 개의 교집합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회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 교집합이 생긴다고요.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무조건 한다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나는 좋아하는데 사회는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막 힐링하는 뭐 이런 프로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저는 그 미국의 저예산 B급 무비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막 내장이 튀어나오고 막 유혈이 낭자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이런 거. 난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럼 B급 무비를 주제로 예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즐겁게 만들어야지. 그런다고 대중이 좋아해 줄까 생각하면 전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나도 좋아하고 남들도 좋아할 것 같아야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여행과 음식이라는 테마를 선택한 이유는 저 또한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대중들도 웬만해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견이 있기 힘든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싫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휴가를 잘 쓰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적금을 들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딘가로 떠나는 걸 싫어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행, 오바이트 나와. 이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음식, 나는 맨밥. 난 딴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잘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잘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대중들은 대부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대중이 좋아하는 것의 접점을 저는 그래서 음식과 여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박 2일도 여러분 보면 그래서 결국 여행하면서 밥 먹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뭐 게임이나 벌칙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만 큰 줄기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1박 2일 이후로도 제가 했던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행하면서 밥 먹는 얘기예요. 꽃보다 할배도 그런 차원에서 탄생하게 됐어요. 맨 처음엔 그러면 결국 좋아하는 게 여행이니까 여행 프로를 해야 되겠다. 간단했어요. 그 다음에 1박 2일은 KBS에서 했으니까 국내 여행하는 프로는 KBS에서 했으니까 해외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거기까지도 쉽게 결정했어요. 자, 그럼 해외 여행을 가는데
과연 누구랑 갈 것이냐, 누굴 데려갈 것이냐, 이게 늘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스페인 하숙을 한다. 스페인의 순례길에 작은 하숙집을 열고 거기서 소소하게 음식도 팔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어떤 하루를 영위해 나가는 그런 프로를 찍고 싶다. 그럼 도대체 거길 누가 갈까? 여러분은 지금 정답을 봤죠. 저는 차승원, 유해진, 배정남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의 기획회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왔어요. 자, 이런 프로 할 건데 누구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을까? 그 회의만 수도 없이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누굴 데려갈까? 출연자죠, 출연자. 여행 프로는 결국 그거예요. 누굴 데려갈까? 어디로 갈까? 이 두 개예요. 그 두 개가 웬만한 걸 모두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꽃털배 찍을 때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해외로 여행하는 프로그램 만들자.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를 해야 되냐. 제가 1박 2일을 할 때 해외로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공영방송에서 KBS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가치관을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해외여행은 KBS 기준으로는 당시 10년 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시청료 수신료로 또 KBS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를 만드는 순간 소중한 수신료를 해외에 가서 저렇게 외화를 펑펑 낭비하고 이런 이야기로 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S에서 프로그램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CG에서 하면 수신료 아닌데 우리 돈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KBS에는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근데 사기업으로 나왔어도 그런 감정이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사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어쨌든 가능하면 나쁜 심정을 갖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해야 되는데 해외여행이라는 아이템은 당시만 해도 약간 6, 7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쉽게 접근하기가 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데리고 알래스카 크루즈를 타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외국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그런 프로 되게 좋아해요. 화려하고 내 현실과는 다르고 거기에 막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멋진 드레스를 차려입고 밤마다 파티를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거기서 뭐 연애를 하고 뭐 아침에 뭐 그 배를 도는 조깅 트랙을 돌고 굉장히 화려한 라이프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그런 걸 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나 못 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지 뭐. 난 그렇게 못하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야. 어찌 보면 TV의 기능으로서는 그게 더 맞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은 조금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청자는 조금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평균율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연예인이 화려한 삶을 사는 건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우리 일상의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좀 재수없다,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중의 심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꽃보다 할배가 배낭여행 프로젝트인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예를 들어 여행을 한다. 어떤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어렵게 가는 저예산 여행부터 초보화 여행까지 있겠죠. 이 중에서 어떤 걸 스펙트럼을 선택하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배낭여행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시청자들이 덜 거부감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배낭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누굴 데려갈까? 라는 회의를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회의가 딱 막힙니다. 누굴 데려갈까? 우리 이런 칠판에다 막 써요. 야, 배낭여행 누굴 가는 게 좋을까? 배낭여행은 당연히 청춘의 전유물이지. 젊은 사람이 가야지. 그래서 막 그래? 그럼 20대 지금 어리고 이제 막 라이징하는 스타들 막 써봐. 배우 20대 배우 남자 막 써요. 누구 여자들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대 여자 배우 막 써요. 가수들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대 남자 가수 막 써요. 20대 여자 가수 막 써요. 20대만 가니까 조금 비어 보이지 않아요? 30대 한두 명 섞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럼 30대 남자 배우, 30대 남자 가수, 30대 여자 배우, 30대 여자 가수 막 써요. 그럴 때는 뭔가 깊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인생에 관한 깊이 있는 얘기도 누가 한마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40대 남자 비율. 그렇게 쓰다 보면 칠판이 빽빽해져요. 진짜 한 100명 가까이 칠판에 써져요. 이 중에서 과연 누가 데려갈까? 배낭여행이라는 컨셉트면 젊은 사람이 가는 게 맞을 테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막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얘랑 얘 어때? 얘랑 남자들만 데려갈까? 여자들만 데려갈까? 반반 섞을까?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이렇게 조합해보고 저렇게 조합해봐도 뭔가 확 끌리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 끌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컨텐츠를 만들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첫 번째 새로울 것, 두 번째 재미있을 것, 세 번째 의미 있을 것.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는 통칭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3가지를 안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무 프로그램은 머릿속에서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과연 새롭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프로그램은 잘 없어요. 3가지뿐 아니라 1가지도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담고 있으면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욕먹지 않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 3가지 중에 최소 2가지를 가지고 있다? 최소 1년은 가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 3개를 다 들고 있다? 그럼 10년짜리 장수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오래 하고 좋다라는 평가를 가진 프로그램 무한도전? 뭘 갖고 있어요? 새롭죠? 재밌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셋 다 들고 있죠? 근데 무한도전을 왜 다른 프로가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이 3개가 예상외로 쉬워 보이는 다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3개를 다 가져야 좋은 프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3개가 똑같은 비율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33.3%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3개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새로울 것이에요. 새로울 것. 시청자는 조금이라도 새롭지 않으면 그거를 좋은 콘텐츠로 인식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까탈스러운 사람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유니클로에 가서 옷을 사도 작년 옷이랑 올해 옷이랑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도 작년 옷은 사기 싫어져요. 그쵸? 똑같은 이것도 유니클로 건데 후디를 하나 사도 뭔가 이거 작년에 없던 색깔인데 이거 작년과 지퍼 모양이 달라졌네? 이게 신제품인가 보다. 그걸 사죠. 거기에 눈이 가죠. 그쵸? 이 옷은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쁜 색깔을 가진 좋은 재미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게 없으면 예를 들어 이게 작년 거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들의 영악한 지점이에요. 그거를 방송하는 사람들은 꼭 생각해야 돼요. 즉 이 3가지 중에서 새로울 것이라는 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울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새롭 때 그것은 방송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반보 앞선 새로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보 앞서가면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근데 이거는 대중문화, 특히 TV 컨텐츠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려고 한다. 인스타 라이브를 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보 반 앞서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걸 보는 시청자나 수용자는 그쯤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방송을 보는 수용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보만 앞선 새로움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반보만 앞선 새로움은 뭐냐? 새롭되 보편적인 거예요. 세상 태어나 처음 보는 건 사람들이 또 거부감이 들어요. 여러분 또 유니클로에 갔어요? 여기 후드도 있고 이것도 작년에 있던 거예요. 처음 보는 옷이 나왔어요. 올인원 수트예요. 모자가 2개 달려있어요. 완전 새로워. 이거 무조건 사야지? 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이상한데? 라는 거부감이 먼저 들지 이게 새로워서 끌리는데 라는 생각을 드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움이라는 걸 첨가할 때도 그 용량을 정량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새로움을 넣으면 마치 너무 많은 조미료를 넣은 것처럼
이상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캐스팅 얘기로 돌아와서 왜 20대 남자, 20대 여자 이렇게도 해보고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 또는 이렇게 가면 왠지 예상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프로그램을 할 때 예를 들어 배낭여행 프로젝트를 한다. 배낭여행 어디로 갈 거야? 유럽 갈 거야. 유럽 가서 뭐 하루에 용돈 10,000원만 줘. 하루에 10,000원으로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20대 남자 뭐 누구 20대 현재 뭐 예를 들어 아이돌 누구 강다니엘 뭐 누구 뭐 여자 누구 뭐 이렇게 간다 쳐요. 그러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걸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요. 이미 회의 단계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전문가라고 회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상할 수 있을걸요? 자, 강다니엘 갔어요. 강다니엘이 일단 뭘 해야 인기를 얻을까요? 실수. 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민폐 수준에 가지 않는 민폐 직전까지의 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저런 완벽한 친구에게도 또 저런 귀여운 면이 있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실수 하지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그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예를 이런 거죠. 강다니엘이 지하철을 탔는데 잘못 탔어요. 여기서 만약에 한 3정거장 갔다 알아채면 민폐라고 욕해요. 한 정거장 만에 알아챘어요. 잘못 탔어. 정말 미안해 얘들아. 갈아타서 하고 다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올라갔더니 에펠탑에 도착했어요. 목적지 에펠탑에. 와, 에펠탑 너무 멋져. 오는 길이 좀 힘들었지만 힘들게 왔더니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얘들아 너무 좋지 않니? 셀카 찍자. 셀카를 찍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아이돌 그룹 여자애와 어깨가 좀 부딪혔어요. 약간 또 방송에서 썸으로 포장을 또 하다가 그러다 또 숙소를 찾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겠죠? 저니까 예상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는 스토리는 뭐예요? 시청자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를 하면 아주 큰 히트를 내기는 쉽지 않아요. 시청자가 진짜 원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가 뭘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 때 시청자는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왠지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0% 확신은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출연자를 데리고서는 사실 눈에 빤해 보이는 스토리밖에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야 50대도 한번 써봐. 50대 배우, 50대 가수, 50대 50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막 정보석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쓰고 막 했었거든요. 60대도 써봐요. 60대도 막 썼어요. 막 우리끼리 조합해봤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회의 시간에 막 그러고 있는데 회의 시간이라는 건 여기 여러분 상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PD 작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제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조합해서 다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막 50대, 60대 막 쓰다가 보다 보니까 막 얘도 팔 아플 거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그냥 80대로 하세요. 80대 차라리 이럴 거면 80대 막 이런 농담이 나왔어요. 그래서 80대? 너무 웃긴다. 우리끼리 웃었어요. 80대야. 야 80대로 프로그램 하면 시청률은 안 나와도 올해 말에 어디 노인복지회 같은 데서 주는 상은 올해의 프로그램에 상은 하나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어 넘겼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웃어 넘겼는데 그대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80대? 80대 누가 있지? 찾아봤어요. 이순재 선생님 이런 분이 80대인 거예요. 80대가 배낭여행을 간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80대가 그때 국장님 계실 때는 그 국장님이 국장실에 국장님이 아니셨나?
스티브 잡스의 글을 누가 써놓으신 그쵸 국장님이셨죠. 근데 저 그 말이 뭐였냐면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새로움이라는 전혀 다른 것의 충돌이다, 콜리전이다, 연결이다 라고 써놓으셨어요. 국장님이 그 국장실에 늘 칠판에 그걸 안 지우고 늘 써놓으셨는데 제가 쓸데없이 그런 거를 잘 기억하고 다니는데 프로그램도 그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 자기의 글을 이 변방의 프로그램 만드는 PD가 읽고 적용했으리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겠지만 우리는 모든 그런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배낭여행이라는 것의 이미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예요. 배낭여행은 청춘의 전유물이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는 그 반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새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삼시세끼 농촌이라는 건 거기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김병만이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 재밌겠죠. 하지만 저는 농촌이라는 이미지와 가장 맞지 않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서진을 끌고 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도회적으로 보이고 가장 농사 짓기 싫어할 것 같고 가장 자연을 짜증낼 것 같은 사람을 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근데 이거는 늘 새로운 시도는 큰 리스크를 지게 돼요. 제가 그럼 이런 할아버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처음으로 걱정했던 건 뭐예요? 예능에서 할아버지라니 그게 말이 되나? 아침마당에 나오는 분들인데 이거를 프라임타임 예능 시간에 할아버지들을 섭외해서 여행을 간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또한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전화해서 섭외해보자라고 제가 결정한 계기는 뭐냐면 할아버지라는 소재에는 소재라고 부르니까 좀 그렇지만 거기에는 새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편성이 있냐? 저희가 모시려는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순재, 신구, 박근영, 백일섭 이 네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새롭지만 이분들이 예능에 나가는 모습은 새롭지만 이 사람들은 또 반면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성 또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움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소재. 이걸 우리는 등장 밑을 판다고 얘기를 해요. 등장 밑에 숨겨져 있는 소재를 파야 그게 사실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있는 곳에 있는 강다니엘을 데리고 와봐야 전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섭외를 해보자. 대신에 리스크가 있는 섭외니까 섭외해보고 만약 이분들 안 한다 그러면 빨리 접고 다시 젊은 사람들을 컨택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섭외를 시작했죠. 그래서 순재쌤을 맨 먼저 찾아갔어요. 이순재쌤을 찾아가서 부탁드렸죠. 이런 프로고 이런 안 해. 예능 안 해. 선생님 그게 아니라 너무 좀 안 해. 예능 안 해. 나는 안 하는데 저기 신구랑 이런 애들은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찾아가봐. 나는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신구 선생님 말고 누구? 근영이 박근영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근데 말씀이 듣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 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럼 다른 선생님 먼저 만나볼게요. 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게 신구 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신구 선생님이 당시에 한동안 드라마에 안 나오시고 연극 무대만 하시던 때였는데 그래서 어렵게 전화를 드리고 선생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찾아뵙고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요즘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술의 전당 앞에 커피숍에서 봐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술의 전당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거기 커피숍에서 신구선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어쨌든 섭외라는 게 그 사람을 꼬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팔러 가는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인 거예요. PD는 가끔 그럴 땐 영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자료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선생님 막 에펠탑 사진하고 선생님 멋있죠? 보여줘서 여기를 선생님 막 여행을 가고 막 설명을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구 선생님 알았어 그만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신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자네 말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데리고 유럽에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워. 고마워. 내가 꼭 할게. 내 친구들이랑 한 번도 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자네가 그렇게 보내준다면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이 프로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반반의 셈법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 우린 늘 의심을 가져요. 그걸 하면서도 진행하면서도 섭외를 하면서도 기획을 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와요. 이거는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나중에 잘 안 돼도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이 정도라면. 그런 순간이 오는데 저는 그게 신구 선생님을 섭외할 때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신구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오자마자 국장님이 칠판에 쓰시듯이 저도 칠판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할아버지들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칠판에다가. 이게 이제부터 우리 프로그램의 모토야. 할아버지들이 행복한 여행을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박근영 선생님, 백일섭 선생님 섭외하고 그 다음에 익히 알려진 대로 몰래카메라를 해서 이서진 씨를 꼬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은 거죠. 근데 이서진 씨를 꼬셔서 넣은 것도 그것도 처음에는 이서진 씨는 기획에는 없었어요. 원래 이 프로그램의 원래 기획 의도는 할아버지 넷이서 지도 한 장 들고 작은 돈을 들고 진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게 원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실수하거나 서툴거나 영어도 잘 못하지만 잘 찾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소소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시청자한테도 분명히 똑같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이랑 막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선생님 외국 가보셨어요? 여행 가보셨어요? 몇 번 가보셨어요? 어떤 여행 해보셨어요? 다 물어보죠.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진행해 놓은 결과 이건 이대로는 못 간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런 식의 자유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할 거라는 의지나 생각조차 없어요. 그분들 연세에 가본 거는 늘 방송국에서 가는 해외 공연 또는 패키지로 돈 내고 가는 골프 관광 이런 게 그분들 여행 기억에 다인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냥 여러분이 가장 싼 저가 항공 끊어서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가는 여행 같은 건 그분들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고 배낭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이 네 분이 간다. 자, 선생님 지도 드릴게요. 10,000원 드릴게요. 자, 에펠탑을 찾아가 보세요. 하는 미션을 줬다. 그러면 에펠탑을 과연 찾아갈 수 있을까 이분들이? 우리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찾아갈 수는 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찾아갈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어야지 너무너무 힘들게 찾아가면 에펠탑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가봤어. 그러면 그게 어디가 행복해요?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고생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큰일 났다. 이 네 분만 가면 성취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아주 큰 고생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젊은 사람을 한 명 붙여서 짐꾼을 데려가자. 그러니까 근데 그 짐꾼을 넣는 건 이 할아버지들만의 노년기 황혼의 따뜻한 우정여행이라는 컨셉을 방해하는 건데 과연 짐꾼을 넣어도 될까?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싸웠어요. 그 회의실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넣자, 빼자.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넣는 게 맞을까, 빼는 게 맞을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짐꾼이 붙어있는 버전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꽃탈배 하기 전에 여러분 또한 기획회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표를 던질지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칠판에 써있는 글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라는 건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 행복해 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걸 보는 시청자가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어르신들 학대하거나 고생시키는 행위가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즐겨야만 시청자 또한 즐겁게 따뜻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결정했어요. 진군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들이 행복보다는 고생을 더 많이 느낄 것 같다. 그럼 진군을 누굴 넣을까 하다가 이서진 씨를 몰카를 통해서 합류를 시키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꽃보다 알베 1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위스에서 끝나는 여행이 1탄이었고 2탄으로 대만을 갔었고 그 뒤로 몇 번의 여행을 했었죠. 이 프로그램이 나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TVN이라는 방송국의 평균 시청률이 1이 넘는 게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0. 얼마가 그 방송국의 평균 시청률이었는데 대부분의 꽃보다 알베 1탄이 나가고 그게 시청률이 4가 나왔어요. 그때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시청률이었죠. 그때 실검 네이버에 보면 실시간 검색어 있잖아요. 실검 도배가 뭔지 아세요? TVN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TVN 뭐 종편 이런 거 몇 번 다 알지만 그때만 해도 TVN이라는 거 볼 일이 없는 채널이었던 거예요. 몇 번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꽃보다 알베 나갈 때 늘 실검으로 뜨는 게 TVN 채널, 관악구 TVN 채널, 뭐 다 그런 거예요. 몇 번인지 알아야 보니까. 재밌는 프로가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프로가 나오면 시청자는 무조건 첫눈에 알아보고 그 채널로 들어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프로그램이 잘 안 나왔을 때 저희 피디들이 제일 많이 되는 핑계가 있거든요. 시간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편성이 이래가지고 누가 봐요.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 재밌으면 무조건 봐요. 재미없으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도 안 봐요. 시청자들은 진짜 냉정해요. 그렇게 첫 방송이 나가고 좋은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1년쯤 있다가 이제 오퍼가 왔죠. 잠깐 간략하게 이제 이게 미국으로 수출된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방송이 화제가 되면 저희 방송국들 지상파도 그렇고 뭐 케이블 종편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프로그램 박람회, 전람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출품을 해요. 출품을 하면 거기 이제 바이어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연락을 하는데 그때 이제 1년쯤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싱가포르에서 이제 만나자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가 날라갔죠. 싱가포르로 날라가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고 보통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방송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거반꾼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중계만 해주시는 중계만 하는 프로덕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프로덕션이었는데 니네 포맷을 사고 싶다. 니네 포맷을 사서 미국에다 내가 팔아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디스트리뷰팅 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다오. 라는 이제 그런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의 권한을 받고 주고, 그럼 유럽과 미주에서는 네가 권한을 갖고, 아시아에서는 뭐 우리 TVN의 권한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서를 막 써요. 그럼 이제 걔가 가지고 가서 파는 거죠.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왔어요. MBC에서 사기로 했고, MBC에서 제작을 할 거다. 라는 연락이 오고 나서도 1년쯤 있다가 간신히 제작이 이루어졌어요. 1년쯤 있다가 간신히 캐스팅이 이루어졌나? 하고 실제로 꽃보다 알베 미국 편이 나온 건 제 꽃보다 알베 1탄하고 포맷을 사가고 난 다음에 약 3년이 지난 후였어요. 3년 동안 걔는 뭐 했대요? 그랬더니 3년 동안 그거 하나 만들었대요. 3년 동안 제가 프로그램 3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태어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는 피디로 입사해서 평생 프로그램 한 10개 만들면 정년퇴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1년 동안은 걔네는 리크루팅을 했고요. 섭외. 그래서 거기 섭외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누군지 얘기해. 미국 할아버지들이니까 거기 조지 포먼이라고 있어요. 옛날 여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미국의 흑인 권투 선수 조지 포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혹시 스타트rek이라는 미드 보시는 분들 있으면 옛날 거고요. 옛날에 커크 선장이라고 있어요. 스타트rek에 나온 거기 선장님 지금 80이 넘어서 거의 90다 됐는데 그 양반 그리고 미식 축구하던 어떤 스포츠 스타 그리고 또 가수였나 누구였나 뭐 그렇게 미국 할아버지 네 분하고 미국 코미디언이 짐꾼으로 따라가서 이제 아시아에서 만든 게 Better Late Than Never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팔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왜 그들이 꽃보다 할배를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결국 해외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했었어요. 해외 시장에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보편적인 소재에 대한 유니크한 접근이에요. 사람들이 굳이 다른 수많은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두고 외국에서 꽃보다 할배를 데려간 건 거기에 나오는 보편적인 정서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 돈 버느라고 바빠서 아이 키느라고 바빠서 이제는 늙어버려서 본인의 꿈은 잊고 산 할아버지 그들이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 아프리카에 가서 보여줘도 그 정서가 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보편적인 지구촌 공통의 정서라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사가는 거죠. 그 외에 굉장히 동양적인 정서를 가진 프로그램 또한 있어요. 한국에는, TVN에는 그리고 제가 만든 것들 중에서 그런 거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정서인지. 자, 꽃보다 할배를 수출하고 나서 그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문의해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짐꾼 저거 해야 되냐? 저 짐꾼의 역할이 뭔지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라는 게 그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어르신들이 꿈을 이뤄 나간다는 거에 대한 보편성은 납득하면서도 저 어른들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뻑뻑 죽어야 되는 짐꾼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이사진이라는 존재가 웃긴 이유가 뭐예요? 백일섭 선생님, 야 가서 밥 사오라. 선생님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막 노예처럼 막 하는 게. 근데 미국인들이 이 프로를 처음 봤을 때 그들이 이 정서는 뭔지 알겠다. 너무 재밌다. 근데 저 짐꾼이 왜 저러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저 친구는 슬레이브냐? 왜 저기서 저러냐?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르신이 있을 때 공경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서브해야 되는 게. 근데 그들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그냥 뭐예요? 친구예요. 그냥 같이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호 관계가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이제 서로 메일링을 하거든요. 이걸 빼면 안 되냐. 이 포터를 걔는 포터라고 불렀어요. 이 포터 이 역할을 빼고 싶다. 이 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빼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바꿔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니네 나라 실정에 맞춰서 만들어라. 그건 니네 역할이고 니네 몫이니까 니네가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 원본에서는 짐꾼이 생겼어요. 거기도. 짐꾼을 데려가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써먹었어요. 막 어른들이 막 걔를 놀리고 막 이제 짓궂게 대하고 그 짐꾼은 막 곤란해하면서도 어쨌든 뭐 뭔가 준비를 하고 이런 역할을 쓰긴 썼는데 굉장히 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걔는 하면서도 왜 해야 될지 잘 모르면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 짐꾼의 분량은 굉장히 작고 대신에 어르신들이 어쨌든 즐겁게 여행을 하다가 또 가슴 찡한 한마디를 하고 이런 거는 저희랑 비슷하죠. 꽃보다 할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미국으로 수출된 프로인데 여기 어쨌든 한류에 관한 스터디를 하고 계시니까 요즘 한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희가 외국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고 외국으로 진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한류 얘기를 잠깐 하고 저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할게요. 그 한류라는 게 굉장히
현재로서는 정의가 그러니까 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어떤 게 한류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K-팝이 주도적으로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컨텐츠들이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희 컨텐츠들은 아시아권, 중화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신서유기, 뭐 꽃보다 할배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대만, 홍콩, 중국,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수출되기도 하고 그들이 인터넷으로 그냥 내려보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에 불법으로 미드 다운로드해 보듯이 그들은 우리의 예능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봐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류 사실 제가 그냥 제 낮은 식견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투트랙으로 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시아권, 중화권 우리랑 비슷한 문화를 향유하는 이쪽에서는 저희가 오센틱하길 원해요. 한국에서 하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외국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야, 내 삼시세끼를 가지고 중국 진출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중국 시청자가 좋아할까?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요. 그걸 네가 중국 사람한테 맞춰서 바꾸는 순간 그게 너네 프로가 가지고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로서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걸 보는 건데 네가 굳이 그거에 맞춰서 우리 거에 맞춰서 바꾸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없어진다.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너는 딱 지금처럼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중화권이나 아시아권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유럽권이나 명미권은 달라요. 일단 이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짐꾼 해프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과 어쨌든 문화가 다르다라는 게 1번. 그리고 제작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요. 저희가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리얼리티 쇼, 리얼 버라이티의 성격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100% 스크립티드 쇼예요. 그 할아버지들이 마치 야 나 갑자기 이게 먹고 싶네. 조지 포먼이 갑자기 막 얘기를 해요. 막 일식 거의 일본으로 가거든요. 걔네가 시즌 1에서 일본 갔다 한국 갔다가 뭐 태국 갔다 뭐 이렇게 가요. 일본에서 그분들이 뭐 캡슐 호텔에서 자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굳이 캡슐 호텔에 왜 가겠어요? 이미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섭외가 돼 있고 이미 거기 가서 대충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도록 돼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런 리얼리티 쇼의 제작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게 너무 리스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3년짜리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들한테는 모든 걸 쏟아부은. 근데 이게 현장에서 대충 결정하면 돼요 라고 우리가 설명했더니 what? 현장에서 대충 결정한다고? 자기들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반인 게 있죠. 그러니까 중화권 이쪽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거 이대로 이 상태로 있기를 원하고요. 영미권에서는 이게 리바이징 되길 원해요. 자기들 형태에 맞게 재편집되거나 재가공되길 원해요. 또는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진출하려면 현재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복면 쓰는 게 뭐 미국 복면이나 아프리카 복면이나 노래만 미국 노래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문화적 배리어가 훨씬 덜하죠. 근데 이렇게 꽃보달배처럼 문화적인 특색이 굉장히 강하게 녹아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렇게 해외로 가는 게 쉬운 경 아니에요. 네, 대충 뭐 짧은 식견이었지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벌써 7시 봐야 되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그 프로그램 질문과 대답을 받을 건데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의 뒷얘기를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제가 제작이나 프로그램이나 방송국의 전반에 관한 어떤 일이든 간에 여쭤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궁금한 거나 난 이 프로그램 뒷얘기가 듣고 싶어요 이런 게 있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네, 저 뒤에 계신 분. 저 질문이 두 가지랑 마지막에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는 꽃보다 할배 처음에 한다고 하셨을 때 대중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고 꽃보다 할배 한다고 그랬을 때 대중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어떤 반응이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마다 한 명씩 이렇게 새로 데리고 오는데 그 선택하는 사람을 모니터링 한다고 그 어떤 기사인가 다 기사에서 다 봤거든요. 근데 그 모니터링 하기까지의 그 모니터링을 누구를 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이라는 건 뒷조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PO가 나온 프로그램을 다 보고 예, 선택을 한다고 이해했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준이 궁금하고 마지막은 강식당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식당 곧 해요. 곧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꽃보달배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회사의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일단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 회사의 반응은 너무 좋네요. 하지만 너무 좋네요는 왜 너무 좋네요냐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사회생활 안 하셔서 미끄러지길 바라면서 하는 얘기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 KBS가 아닌데 할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KBS에서 와서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여기 그런 곳 아닌데 여기 정글 같은 곳인데 라는 그런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나가고 나서는 좋은 결과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모니터에게 물어보셨는데 보통 새 멤버를 들일 때 되게 고민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스페인 하숙도 배정남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신서유기에는 피오라는 인물이 새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뽑느냐? 물어보죠. 회의해요. 회의하는데 특히나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서유기다. 신서유기 같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타겟팅이 젊은 친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신서유기를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신서유기나 강식당을. 왜냐하면 그건 제가 신경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덜 쓰기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전 참 대단한 PD인가 봐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근데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닌 것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젊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제가 거기서 누가 좋네 막 얘기해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요즘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PD 작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저는 그 회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그 다음에 회의하는 사람들의 주축이 어린 친구는 20대 대학교 졸업한 20대 초반의 작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이렇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삼시세끼나 스페인 하숙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조금 연령대 중반 이후까지를 저는 더 중요한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신서유기나 강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 연령대 중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피오라는 의견이 처음 나왔을 때 걔가 누구니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피오가 어느 그룹이니? 그래. 그러는 걸 처음부터 알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견은 사실은 후배들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선배는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요.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하죠. 모니터링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친구들의 뒷조사도 저희는 꽤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썼던 프로그램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근데 그 친구를 썼던 프로그램의 메인 PD나 메인 작가는 좋게밖에 얘기 안 해줘요. 누구도 진심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팀의 코디, 그 팀의 알바, 그 팀의 FD
이런 친구들한테 전화해야 진심을 얘기해줘요. 분명히 메인 PD한테 전화했는데 걔 너무 괜찮아 라고 했는데 코디한테 전화했더니 제 앞에서 침 뱉어요. 쓰지 마.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모니터를 하죠. 중요한 사람의 의견은 아까 보셨죠? 페르소나가 대신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정보를 얻으려면 사실은 같이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얻는 게 훨씬 좋죠. 네. 저 혜진님 삼시세끼에 동물 출연시킨 이유랑요. 산채랑 고양이랑 출연시키는 거랑 혜진님이 직접 출연하는 예능과 아닌 예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서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연하시는데 신혼일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연 안 하시고 이것도 기준이 있고요. 출연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1박 2일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거기 나가서 막 그러고 있기도 사실 짜증나고 근데 이게 출연의 강도가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서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깊이 관여하는 편이고요. 미션을 직접 나가서 준다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거기서 같이 뭔가 하다 골탕을 먹는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사실은 출연을 하고요. 예를 들어 삼시세끼나 이런 거는 그냥 오디오 정도만 어디서 간간히 들린다거나 라는 정도로 음식 맛을 본다거나 하는 정도로 가벼운 수준으로 출연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신혼일기나 유식당은 사실 거의 출연하지 않아요. 맨 앞에 만남 이런 거 때 잠깐 나오고 그 뒤로 방송 내용에서는 거의 출연하지 않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버라이어티의 진화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종 진화 버전은 저희 같은 스텝이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국식이고요. 그게 유럽식이에요. 근데 한국식은 조금 달라요. 이게 약간 살짝 된장 맛이 나려면 저 같은 애가 거기 가서 같이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쟤 PD 또 나왔어 짜증나 이러면서도 그냥 옛날 1박 2일 갖고 그냥 어르신들은 또 그런 식으로 보시니까 또 그게 또 방송에 또 다른 재미를 줄 때도 간혹 있고 하니까 저희끼리는 그 관여의 수위를 어느 정도 프로그램 기획할 때 이미 정해요. 그러니까 신서유기처럼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거기는 강호동 씨나 유수근 씨 등등이 사실은 저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온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관여를 해도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관여를 안 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이미 저한테 말 시키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한 10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 끌어들이지 마 라고 얘기해도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어떤 관여의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편이고요. 그 외에 새로 만든 프로그램 또는 새로 출연하는 출연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어지고 실제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PD가 출연하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좀 아주 일상적인 경우는 아닌 거죠.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려고 생각 중이고 동물의 출연 부분은 뭐냐면 사실 삼시세끼 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어요. 동물을 책임감 없이 저렇게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예를 들어 그게 여러 가지 나쁜 효과를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양이가 이뻐서 저 비슷한 고양이를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사서 키우다 말고 실증나서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맨 처음에 동물을 출연시킬 때는 그런 생각까지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약간 이상형 같은 곳을 생각했어요. 삼시세끼라는 공간을 짤 때 뒤에는 계곡이 흐르고 앞에는 내가 내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텃밭이 있고 개나 고양이나 닭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고향, 이상형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처음엔 그래서 염소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어촌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채도 나오고 거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게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한데 엉겨서 뒹구는 그런 거를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연출에도 종종 활용하곤 하는데 사실 요즘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요즘 좀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면. 네. 콘텐츠를 만들 때 새로운 것, 즐거운 것,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좀 깊은 깨달음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선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끌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나영석 PD만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서 불화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그 노하우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3개를 하면 꼭 뒤에 질문을 까먹어요. 앞에 거부터 앞에 뭐였죠? 의미가 뭐냐? 의미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좁은 의미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교훈이에요. 교훈. 어떤 프로그램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무한도전 3.1절 특집을 봤다 내가. 저걸 봤더니 저 일본 놈들 저거 내가 막가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의미를 본 거죠. 근데 그게 좁은 의미의 의미고요. 넓은 의미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가 내 프로그램 예를 들어 1시간짜리예요. 이 1시간이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의미예요. 내가 이걸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1시간 봤는데 뭐 웃기도 몇 번 웃었고 뭐 보기도 봤는데 내가 차라리 아까 친구 나가서 친구 만날 걸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훈이나 특정한 딱 스페시픽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건 그래도 내가 이 프로그램에 4시간, 1시간 또는 1시간 반을 투자해서 시청을 했는데 이 시청한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골의 정경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삼시세끼에서는. 또는 스페인 하숙에서는 순례의 의미라는 게 뭘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걷는 걸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한 번쯤 스쳐서 했다. 라든지 그런 게 의미예요. 이 의미를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를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명징하게 담아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물론 좋아할 때도 있지만 싫어할 때도 있지만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요즘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려고 듣는 걸 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길 원하지 거기에 정답을 써주면 되게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의미를 담을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이게 내가 너무 혹시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나. 제가 옛날에 한번 1박 2일 할 때 백두산 특집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막 독도에서 물 떠다가 막 천지에다 붓고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알았어. 그만 좀 해.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알았죠. 이게 너무 명징하거나 노골적인 의미가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해서 그때부터는 그런 의미를 담는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어떤 해결 방법이나 어떻게 원하는 이건 촬영 현장에서 뭐의 얘기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 케이스로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저 삼시세끼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골 생활이 서툰 사람 그리고 음식을 해먹는 거에 서툰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뭐 어쨌든 적응하는 과정에서 꽤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끼의 소중함을 깨닫고 뭐 그래도 막상 탄 밥이지만 맛있게 먹고 이런 데서 저는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재미와 의미를. 차승원 씨를 모시고 처음으로 어쩌면 지금 음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그렇게 잘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날 밤 첫날 밤 회의가 열렸어요. 그 만재도 마을에 가면서 스태프들 다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결정해야 된다. 지금 차승원한테 가서 형 미안하지만 좀 서툴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삼시세끼가 아니다. 이건 요리 프로지. 그때 이제 그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진짜 농담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저희는 언제나 저희가 믿는 건
저는 조금 낙관적인 편이에요. 그 출연자의 선의를 믿어요. 그러니까 출연자의 어떤 능동성을 믿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동성을 제한하는 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리얼리티 쇼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늘 결론은 어쩔 수 없다. 그게 차승원이라면 그렇게 하게 냅두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하자면 내 마음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냥 냅둬요. 그리고 그냥 냅두는 결정을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데려온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함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방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초보 리얼리티 연출자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자기가 명확하게 그려온 그림이 있거든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고 막바지에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시청자가 되게 좋아하겠지.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서 벗어나는 순간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때 출연자를 믿는 게 용기인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나도 예상하지 못한 스토리. 그래야지 그게 생기 넘치는 리얼리티 쇼가 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차승원한테 제가 가서 좀 서툰 척해. 좀 적당히 해, 적당히. 약간 이렇게 하면 차승원이 일단 본인도 여기 처음 왔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여기는 그러면 약간 뭐 실수도 좀 하는 척하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프로가 아니구나. 이거는 PD가 저렇게 지정을 해주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출연자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아까 나 국 만들 때 실수하는 거 웃겼지? 자 다음엔 어떻게 해? 잘 때는 어떻게 할까?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대답을 해주다 보면 그때는 스크립티드 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쇼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 쇼는 희한하게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보면 알죠? 저거 짰는데 저거 짜고 쳤는데 여러분 테레비 볼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건 짠 거예요. 짠 거예요. 그 티가 나요. 어느 누구도 그런 쇼를 쓸 수는 없어요. 제일 재밌는 쇼를 쓸 수 있는 건 제작자가 아니라 거기 있는 출연자들인 거예요. 그 출연자들의 상호작용, 그들과 환경과의 갈등. 갑자기 비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연출자가 여기 어떻게 해? 빨리 청맞춰 이게 아니라 야 비 오는데? 어떡하지? 그때 꼭 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방법을 찾아나가고 그 과정이 프로그램의 재미가 되는 거죠. 그들 사이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 그것들을 그대로 그 갈등을 치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게 냅둬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해라 라고 디렉션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비 오는데 나 PD 비 와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없는 쇼가 돼요. 세 번째 질문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사람들과의 불안, 그러니까 기획자들과의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출연진과의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사람 기반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다양한 사람만의 연계 결과 이런 생각이요. 뻔한 거 아니에요? 불편한 얘기할 때는 후배 내세우고 그 후배 다 깨졌으면 다음 후배로 갈아끼고 그러고 거의 성립됐을 때쯤 제가 나타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스트레스를 한 명이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지휘자가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직 강의 안 끝났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뭐냐면 협업이에요. 협업. 다 같이 몸빵하자가 우리의 모토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더라도 여러분 혼자서는 좋은 크리에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되고 좋은 후배가 있어야 돼요. 팀이 없이는 개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쉽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한 세기에 한두 명 태어나요. 아쉽지만 여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후배분들이랑 일을 해보면 대부분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후배들은 굉장히 자율성이 강하고 본인이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연예인이랑 말싸움하면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일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어택을 날리는 게 우리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과도한 책임감과 과도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는 쓱 빠져나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돼요. 네. 질문을 세 가지를 아, 세 개. 네, 짧은 약간 간단한 질문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예비 이제 PD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나영석 PD님 롤모델인데 제가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예비 예능 PD들이 가졌으면 하는 자질에 대해서 나영석 PD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두 번째는 간단한 건데 신서유기 캐스팅에 대해서 시즌 1 캐스팅에 대해서 전 1박 2일 멤버로 구성하셨잖아요. 그렇게 구성한 이유가 궁금하고 세 번째로는 신서유기 때 일명 손가락 사건이라고 안보이니 사건 때 그 손가락이 찍혔을 때 그 방송 외적으로 방송으로 나오는 그 신경이 아니라 자 본인의 진정한 심리 마지막 질문부터 제가 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이걸 웃기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걸까? 진심을 얘기한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방송에서 안 나오고 순수한 너무 기뻤죠. 그가 거기 손가락을 찍기를 바라면서 거기다 동그라미 그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생각 못하면서 어떻게 PD를 해요? 그 정도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거는 100%라는 확신은 없죠. 근데 연습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잘 돈단 말이에요. 그럼 관역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보자. 혹시 못 찍으면 그냥 만드는 재미로만 가지만 혹시라도 제가 찍으면 대박이야. 까지 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쟤 진짜 찍으면 어떻게 해? 너 페라리 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보통 이런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촬영 5분 전에 이루어져요. 이거를 기획회의에서 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신서유 같은 촬영은 다 뭉쳐서 그 현장이 그냥 크리에이팅이에요. 절반만 짜가요 게임을. 그리고 현장에서 대충 날씨 좋으니까 이것도 넣자. 뭐 지금 여기 중국이니까 이거 하자. 그냥 막 우리끼리 우린 그런 식의 막 제작에 되게 익숙해요. 계획을 100% 골조를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현장 가서 대충 결정하자. 짱 봐서 결정하자. 그날 봐서 결정하자. 이런 게 저희 회의록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 관역을 그리다가 보니까 민호가 잘 돈단 말이에요. 야 그럼 이거 짧게 한번 해보자. 페라리 써놔. 람보르기니 써놔. 1000억 써.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건 옛날에 1박 2일 할 때도 했었어요. KBS 기둥 7개 걸고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기둥뿌리 뽑아 뭐 해가지고 강원도쇼 그때 이기고 이런 재미는 늘 이런 건 내기의 긴장감을 높여주거든요.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나영석 람보르기니 왜 안 사주지? 양아치 뭐 이런 댓글은 없어요. 이건 뭐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한 어떤 안에서의 재미인 거죠.
그 재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저들이 어떻게 재미를 뽑아낼까라는 시청자도 그런 데 관전 포인트를 두는 거지 왜 람보르기니 진짜 안 사줘?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써놓는 거죠. 써놓고 저 민호가 진짜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저기 도장 찍으면 진짜 재밌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찍은 거예요. 그때 사실 방송에서는 너무 난감한 척했고 실제로도 난감하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땠겠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 편은 굉장히 재밌게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말고 뭐였죠? 신서유기 1기 캐스팅에 대해서 각뭐 1박 지금 원래는 이제 1박 2일 있던 멤버들로 채웠지만 혹시 블로거세요? 아니요. 유튜브 방송을 한다거나 궁금해서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거죠? 막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근데 딱히 조심할 얘기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서유기는 지금 현재는 저희 방송으로 들어왔지만 그때 시작하는 1기는 인터넷 방송이 컨셉이었어요. 그때 인터넷 방송이 한참 화제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인터넷 방송을 한번 하자. 근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건 그때만 해도 훨씬 B급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주변의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1박 했던 친구들을 데리고 한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강호동 씨도 그때 뭐 쉬고 있었고 이수근 씨도 쉬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이들을 방송을 직접 올리기에는 사람들이 어쨌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방송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가불관계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TV를 틀었어요. 무심코 TV를 틀었는데 강호동이 나왔어요. 나 강호동 보기 싫은데 누가 썼어? 짜증.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방송이란 건 선택적 시청이 가능해요. 여기 강호동이 나온다고 못 써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안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인터넷 방송 소재로 그때 당시는 어쨌든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신서유기라는 제목 자체가 서유기가 원래 지상에서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떨어진 요괴를 삼장법사가 인도해서 다시 극락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와도 메타포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이승기 씨를 3장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성실한 이승기를 3장으로 해서 이제 문제 많은 이 무배들을 데리고 이제 극락 천축국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라는 컨셉으로 만든 인터넷 방송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지게 될 줄은 사실 몰랐고요. 그거 첫 방송 했을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보는 사람만 좀 보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 그때 몰랐죠. 네, 또 있었죠. 뭐였죠? 예비 예능 PD들이 가졌으면 하는 저 부분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과 남의 생각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살짝 어둡고 샤이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하지만 성실한 그런 타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후배랑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까불거나 저는 뭐 누가 보도 잘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랑 일하기 싫은데? 저는 이런 타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인재상은 그렇고요. 그런 친구들이 시켜보면 잘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자기 몫을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막 떠들고 말 많고 막 이런 친구들이 저는 별로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제 작업 방식에 맞는 저는 왜냐면 제가 아까 협업을 중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협업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팀에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지 않는 사람이 인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재일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TVN도 사람을 뽑을 때 중간 뭐 대면 면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를 제가 거의 바빠서 안 들어가는데 한 번 누가 부탁해서 뭐 2차 면접인가 3차 면접인가 그런 데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분씩 입사 지원하신 분들이 와서 어쨌든 과제에 대해서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채점을 하거든요. 채점? 뭐 누가 좋고 누가 얘는 별로고 얘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하는데 제가 그때 저 혼자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정종현 PD라는 분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정종현 PD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현재 대탈출이라는 프로 알아요? 제가 TVN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제가 흉내도 낼 수 없는 프로그램을 그 사람은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소사이어티 게임이나 그 전에 뭐였죠? 예, 지니어스나 이런 것들은 와 정말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어쩜 저렇게 유니크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겁도 없이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저렇게 가지? 그리고 만듦새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보거든요. 그분 작품을. 특이한 거. 그날 사람을 뽑아서 소리 비교를 봤더니 정확하게 정반대를 뽑은 거예요. 이분이랑 저랑. 이분의 프로그램과 제 프로그램이 극단에 있듯이 각자가 원하는 인지상도 극단으로 달랐어요. 이분은 훨씬 더 자기를 어필하고 유니크한 본인만의 생각과 꿈이 있고 쉽게 말하면 튀는 사람을 원했어요. 저는 그 정반대의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은 모르고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면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이건 나 같은 사람이 면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뽑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뒤로는 면접은 안 하는데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고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정종현 PD의 작품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네, 앞에 계신 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TV 컨텐츠는 아무래도 좀 광고 앞서 좀 보수적인 시청자층을 타겟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뭐 넷플릭스나 좀 더 나아가서 유튜브 같은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타겟층 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고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피디님은 지금은 이 TV 쪽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혹시 나중에 그렇게 좀 더 뭐 한 발이나 한 보 앞서가도 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지? 완전 있고요. 완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애가 어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로요. 우리 모두 직업인이에요. 우리가 예술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다 그냥 밥 벌어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는데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을 뿐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TV가 라이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TV 인더스트리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중이죠. 그렇죠? 여러분만 해도 리모컨은 거실에 아버지가 하시지 여러분이 잡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뭐 그냥 컴퓨터로 보시거나 그러니까 그러실 텐데 그런 말은 뭐예요? 편성의 의미가 일단 없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편성 시간 지켜서 보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프로도 많지 않고 나중에 보지 뭐 다운받아 보지 뭐 또는 그냥 뭐 스트리밍해서 보지 뭐 라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방송국의 큰 축은 제작과 편성이에요. 근데 편성의 의미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방송국이 할 일은 제작밖에 안 남았는데 제작은 이제 프로덕션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용자들은 TV를 통해서 보지 않고 뭘 봐요? 핸드폰으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 아이패드로 봐요. 가능하면 이 시기가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늘 빌었어요. 길게 해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시기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몸을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숨 쉬듯 유튜브를 보는 것과 달리 저는 유튜브 하면 굉장히 오만가지 생각을 해요. 남들도 이렇게 보나? 이거 보면 되나? 남들이 고양이 동영상 본다는데 눌러봤는데 왜 보지 이걸?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해나가야 돼요. 유발 하라리가 그러는데 미래는 최소한 10가지 직업은 준비해야 된대요. 너무너무 사이클이 빨라져서. 저는 근데 이제 PD 하나 있는데 PD 안에서 영역을 옮기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해볼 생각이 있어요. 자, 오늘 남현석 PD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지금 아쉽지만 시간이 다 다른 또 강의가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그 아까 우리가 배웠던 페소나죠? 그 모습이 아니고 섀도우 진솔한 모습으로 아주 솔직한 얘기를 제작 후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작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발상법이라든지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러분 힘찬 박수 좀 해주세요. 자, 아쉽지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오늘 귀하게 왔으니까 기념 촬영을 한번 하겠는데 2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저 대학원생부터 먼저 하고